지금 미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 앞에서 한국은 미국 없이는 한 발짝도 못 간다라며 선언했는데요. 그리고 이어진 조치는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 폭탄. 처음엔 환호가 터졌지만 단 하루 만에 조지아 현대 LG 공장이 멈춰서고 텍사스 삼성 프로젝트까지 중단 위기에 몰렸습니다. 작다고 무시했던 한국이 미국 산업의 심장을 멈춰 세운 것이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사건이 곧바로 미국 대통령 탄핵의 불씨로 번졌다는 겁니다. 과연 이 반전의 역사는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오늘 오전 7시 17분 백악관 브리핑룸의 형광등 불빛이 내 얼굴을 차갑게 비추고 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발총처럼 터져나오는 가운데 저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요. 317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며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1980년대 그 쓰라린 기억이 다시 살아나는군요. 한국 투자에서 당한 그 배신감이 지금도 생생하죠. 연단 위에서 내려다본 기자들의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CNN, MBC, 워싱턴 포스트 기자들이 펜을 든 손에 힘을 주고 있어요. 저는 준비해온 발표문을 한 번 더 훑어봤습니다. IC 국장과 어젯밤까지 점검한 자료가 확실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새벽 6시를 기해 전국적으로 대규모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실어 선언했어요. 브리핑룸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평소보다 10도는 낮아진 실내 온도가 피부로 느껴지더군요. 총 317명의 불법 체류 한국인 근로자를 체포했어요. 이들은 미국 시민과 합법 이민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왔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손을 번쩍 들어 올렸지만 저는 계속 이어갔어요.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거든요.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던 한국인들의 얼굴이 스쳐갔습니다. 그들의 능숙한 손놀림을 보며 느꼈던 묘한 위기감을 떨쳐내려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지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1000명의 미국인이 실직했다는 보고서를 받았을 때 답은 명확했거든요. 한국인 317명쯤이 뭡니까? 제지 공장에서 해고된 미국 근로자들이 그 자리를 채우면 됩니다. 브리핑룸 뒤쪽에서 플래시가 터졌어요. 저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80년대 한국 기업들이 약속을 어겼던 그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투자금을 날리고 돌아섰던 그날의 배신감이 지금도 가슴을 조였습니다. 백악관 경제보좌관이 옆에서 살짝 몸을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어젯밤 브리핑에서 그가 보인 우려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미국 퍼스트가 제 신념이었거든요. 배터리 설비 조작이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우리 미국 노동자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목소리에 자신감을 실어 말했어요. 기자들의 표정이 심각해지는 게 보였지만 저는 이미 각본을 짜놓았거든요. 마가 지지층들이 원하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조지아주 공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엔지니어들의 모습이 다시 스쳐갔어요. 정밀한 손놀림으로 배터리셀을 조립하던 그들의 모습이 마음 한구석에 걸렸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인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확신했거든요. 이번 조치로 317개의 일자리가 미국인들에게 돌아갑니다. 더 이상 값싼 외국 인력에 의존하지 않겠어요. 브리핑을 마치고 연단에서 내려오면서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1980년대의 쓰라린 경험을 바탕으로 내린 결정이었거든요.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편견이
이 순간을 만들어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317명이라는 숫자가 앞으로 제 정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발표 후 12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7시 30분, 집무실 창문으로 스며드는 석양빛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에어컨 소리만이 고요한 실내를 채우고 있는데 갑자기 비서실장이 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복도까지 들려왔거든요. 가슴 한편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어요. 대통령님, 한국 정부에서 공식 성명이 나왔습니다. 비서실장의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어요. 손에 든 태블릿 화면을 향해 시선을 돌렸는데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차분한 표정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뒤에 숨겨진 단호함이 화면을 통해서도 느껴졌거든요. 우리 정부는 이번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24시간 내로 모든 기술 인력을 본국으로 철수시키겠습니다. 한국어로 진행되는 브리핑이었지만 동시 통역을 통해 들리는 내용이 귓가에 선명했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거든요. 허세죠. 그들이 미국 시장을 포기할 리가 없어요. 집무실 한편에 서 있던 백악관 경제보좌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묻어난 우려가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어요. 대통령님, 조지아 공장의 한국 엔지니어는 총 94명입니다. 이들이 모두 철수하면 94명이 뭡니까? 제지 공장에서 해고된 1000명의 미국인이 있잖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마가 정치인들이 어젯밤 제안했던 계획이 떠올랐거든요. 실직한 제지 공장 노동자들을 배터리 공장으로 재배치하면 된다는 그 계획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 또 다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조지아 주지사의 긴급 전화였어요. 스피커폰을 통해 들리는 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조지아 배터리 공장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일제히 작업을 중단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워싱턴의 야경이 갑자기 흐릿해 보였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요동치기 시작했지만 저는 진정하려 했어요. 작업 중단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현재 오후 6시를 기해 94명의 한국 기술자가 모든 설비 가동을 멈췄습니다. 공장 전체가 정지 상태예요. 스피커폰 너머로 들리는 공장의 소음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평소 24시간 돌아가던 기계 소리가 멈춘 적적함이 전화를 통해서도 느껴졌거든요. 저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1980년대 한국 기업들이 보여줬던 그 배신감이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배터리 설치쯤 우리 미국 노동자들도 금세 배울 수 있어요. 숙련이라는 게 며칠이면 충분하죠. 마가 소속 하원 의원이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대통령님,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제지 공장 해고자 1000명을 즉시 배터리 공장으로 투입하면 돼요. 이들은 이미 제조업 경험이 있거든요. 하지만 백악관 경제보좌관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가 들고 있던 보고서의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대통령님, 배터리 셀 조립은 0.1mm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정밀 작업입니다. 최소 6개월의 훈련이. 6개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벌이는 협박에 굴복할 수는 없었거든요. 제지 공장에서 종이를 만들던 숙련 노동자들이 배터리 조립을 못할 리가 없다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조지아 공장 관리소장의 목소리였는데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아져 있었어요.
대통령님, 한국 엔지니어들이 모든 기술 자료를 반납하고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내일 오전 항공편으로 출국한다고 해요. 집무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석양빛이 완전히 사라지고 어둠이 창문을 덮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떠나면 떠나는 거죠. 미국은 한국 없이도 충분히 잘해왔어요. 마가 하원 의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경제보좌관의 얼굴에는 깊은 우려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그의 시선이 창문 너머 어둠 속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실에서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어요. 94명의 한국 엔지니어가 떠난 조지아 공장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1000명의 미국 노동자가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될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24시간. 바로 그 시간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그때 몰랐어요. 새벽 5시 30분 핸드폰 벨소리가 침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조지아 주지사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떨려 나왔어요. 평소 침착했던 그의 음성에 묻어난 당황감이 잠에서 깬 저를 단숨에 깨어나게 했습니다. 창문 밖 워싱턴의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는데 가슴 한편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대통령님, 조지아 배터리 공장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24시간 전부터 단 한 개의 배터리도 생산되지 않고 있어요. 잠옷 차림으로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확신에 차 있던 제 마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제지공장 노동자들은 언제 투입됩니까?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 투입된 10명의 제지공장 출신 노동자들이 배터리 셀 조립에 완전히 실패했어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공장의 정적이 섬뜩했습니다. 평소 윙윙거리며 돌아가던 기계 소리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거든요. 저는 목을 가다듬고 다시 물었어요. 실패라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배터리 셀 하나를 조립하는데 평소 30초면 되던 작업이 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마저도 불량품이었어요. 0.1mm 정밀도를 맞추지 못했거든요. 집무실로 내려가는 복도에서 만난 백악관 경제보좌관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의 손에 든 태블릿 화면에는 빨간색 숫자들이 가득했어요. 월스트리트 선물 지수가 새벽부터 급락하고 있었거든요. 대통령님, 월스트리트가 패닉 상태입니다. 배터리 관련 주식이 일제히 폭락하고 있어요. 집무실 모니터에 나타난 숫자들이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우지수 선물이 새벽 시간대에 마이너스 8%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테슬라, GM, 포드 같은 자동차 기업들의 주가가 연쇄적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설비를 다시 돌릴 줄 모른다고요? 목소리에 처음으로 동요가 섞여 나왔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간단한 기술이라고 생각했던 배터리 조립이 이렇게 복잡할 줄은 몰랐거든요. 조지아 공장 관리소장이 화상통화로 연결됐습니다. 그의 뒤로 보이는 공장 내부가 을씨년스럽게 정지되어 있었어요. 수백 개의 로봇팔이 멈춰 선 채로 있는 모습이 마치 묘지 같았습니다. 대통령님, 한국 엔지니어들이 남긴 매뉴얼을 보고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기술적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배터리 셀 하나에 들어가는 공정이 147단계예요. 147단계.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단순한 조립 작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전혀 달랐던 거예요. 교육과 훈련은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6개월 숙련되려면 2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국 엔지니어들의 지도가 있어야 가능해요.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아침 풍경이 갑자기 흐릿해 보였어요. 1980년대 한국 투자 실패 때와는 다른 종류의 당황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어요. 월스트리트 투자은행 CEO들의 긴급 화상회의였습니다. 모니터에 나타난 그들의 얼굴이 모두 굳어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님, 500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관련 투자 협상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500억 달러. 그 천문학적 숫자가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의 핵심이었던 그 프로젝트가 하루 만에 무너진 거였습니다. 중국과 일본 기업들이 이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 없이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판단이에요.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단순히 317명을 구금한 것이 이런 파급 효과를 불러올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제지공장 해고자들로 쉽게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제 판단이 얼마나 안일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백악관 경제보좌관이 조심스럽게 다른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그 문서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대통령님, 조지아뿐만 아니라 텍사스, 캘리포니아의 다른 공장들도 연쇄적으로 가동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원격 지원까지 끊어졌거든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공장 가동 중단 소식이 연달아 들어왔어요. 평소 24시간 돌아가던 미국 제조업의 심장이 갑자기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교육 비용과 시간은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한 명당 최소 30만 달러의 교육비가 필요하고 그것도 기존 한국 기술자들의 협력이 전제돼야 합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오전 햇살이 따뜻했지만 제 가슴은 점점 차가워져 갔어요. 월스트리트의 폭락 소식이 계속 들려왔고 12% 하락이라는 전대미문의 수치가 뉴스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전 저는 처음으로 제 결정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317명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오후 2시 백악관 집무실 창문으로 함성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웅성거림 정도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마침내 명확한 구호 소리로 변했습니다. 석방하라, 석방하라. 외치는 목소리가 백악관 담장을 넘어 집무실까지 울려 퍼졌거든요. 가슴 한편에서 불안감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비서실장이 급하게 들어와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묻어난 긴장감이 실내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어요. 대통령님, 한인사회와 참전용사단체가 합동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워싱턴 광장에 모인 인원이 3만 명을 넘었어요. 창문 쪽으로 다가가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백악관 남쪽 광장에 빼곡히 들어찬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흔들리고 있었는데 그 광경이 묘하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어요. 참전용사들까지 나섰다고요? 한국전 참전용사회 회장이 직접 연설하고 있습니다. 317명 구금을 전쟁포로 취급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모니터를 켜자 CNN 생중계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90세가 넘어 보이는 한국전 참전용사가 연단에 서 있었어요.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70년 전 한국 땅에서 싸웠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동맹이었어요. 오늘 이런 취급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노인의 목소리에 묻어난 분노와 실망감이 집무실까지 전해졌어요. 한국전 기념비 앞에서 열린 그 연설이 왜 이렇게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때 또 다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국제 언론들의 반응이었어요.
BBC, 가디언, 르몽드 등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비판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BBC에서는 동맹국 근로자를 전쟁 포로처럼 취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가디언은 미국의 제조업 자충수라는 제목으로 일면에 실었어요. 스크린에 나타난 BBC 기사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트럼프스 코리언 크랙다운 when allies become enemies. 제목만 봐도 어떤 논조인지 뻔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다른 소식이었어요. 조지아 지역 주민들까지 시위에 가세하기 시작했다는 보고였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도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배터리 공장 가동 중단으로 간접 피해를 본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이 항의하고 있어요. 모니터 화면이 조지아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장 앞 광장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돌려달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원하는 건 한국 엔지니어들의 복귀였습니다. 이건 불법 단속이 아니라 동맹 파괴입니다. 한 지역 주민의 인터뷰가 화면에 나왔어요. 60대로 보이는 그 남성의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백악관 언론 담당관이 급하게 들어와 또 다른 소식을 전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아져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워싱턴 광장 집회 규모가 5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에서도 연대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리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시위 물결이 모니터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각 도시의 집회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건 태극기와 성조기가 함께 흔들리는 모습이었어요. 70년 동맹의 상징이 이렇게 저를 압박하는 도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CNN 기자가 백악관 앞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었어요. 그 뒤로 보이는 시위대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백악관 앞 시위 규모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인사회뿐만 아니라 한국전 참전용사, 지역 주민, 심지어 일부 공화당 지지자들까지 가세하고 있어요. 공화당 지지자들까지 등을 돌렸다는 소식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마가 지지층의 핵심이었던 제조업 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한국 엔지니어들의 복귀를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대통령님, 조지아주 공화당 상원의원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경제적 실용주의가 이념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구금 조치 재검토를 요구했어요. 당 내부에서도 균열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확고했던 지지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오후 6시가 되자 시위 규모는 더욱 커졌습니다. 워싱턴 광장을 가득 메운 인파가 조명에 비쳐 환하게 보였어요. 그들이 들고 있는 피켓의 문구들이 창문 너머로도 선명하게 읽혔습니다. 한미동맹 70년, 이렇게 끝낼 겁니까? 317명이 아니라 7천만 일자리가 걸렸다. 동맹을 배신하면 경제도 무너진다. 각각의 문구가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특히 한국전 기념비 앞에서 열린 참전 용사들의 추도식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36,574명의 전사자 이름이 새겨진 기념비 앞에서 묵념하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거든요. 저희가 목숨 걸고 지킨 동맹이 이런 식으로 무너져도 되는 겁니까? 한 참전 용사의 떨리는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밤이 되어서도 시위는 계속됐어요. 촛불을 든 사람들이 백악관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마치 포위당한 것 같은 기분을 들게 했습니다. 317명으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줄은 정말 몰랐어요. 오전 9시 국가경제위원회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 형광등 불빛이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어요. 둥근 테이블을 둘러싼 참모들의 얼굴이
모두 굳어 있었습니다. 각자 손에 든 보고서가 두툼했는데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짐작하니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창문 너머로 들리는 시위 구호 소리가 회의실까지 스며들고 있었거든요. 백악관 경제보좌관이 첫 번째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표지에 빨간 글씨로 CONFIDENTIAL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노동통계청에서 긴급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제조업 신규 인력 수요가 380만 명에 달해요. 380만 명.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317명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그의 10,000배가 넘는 규모였던 거예요. 현재 충원 가능한 숙련 인력은 190만 명 수준입니다. 충원율이 50%도 안 돼요. 테이블 위에 펼쳐진 그래프를 보니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파란색보다 2배나 길었습니다. 부족한 인력 190만 명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가 핵심 문제였죠. 317명이 아니라 380만 명이 부족하다니. 중얼거린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참모들이 일제히 저를 바라봤는데 그들의 시선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국방부 산업정책 담당관이 두 번째 보고서를 꺼냈어요. 그 문서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현재 미국 방산업체의 40%가 한국 기술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F-35 전투기 부품 생산 라인도 영향을 받고 있어요. 방산업까지 타격을 받는다는 소식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단순히 민간 제조업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었거든요. 록히드 마틴에서 긴급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없이는 F-35 납기를 맞출 수 없다고 해요. 테이블 한편에 앉아있던 재무장관이 세 번째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그의 얼굴에 묻어난 심각함이 실내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어요. 산업 피해 추산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직접 피해만 1,200억 달러예요. 간접 피해까지 포함하면 얼마입니까? 최소 5천억 달러에서 최대 1조 달러로 추정됩니다. 1조 달러. 미국 GDP의 5%에 해당하는 천문학적 숫자였어요. 317명 구금으로 시작된 일이 이런 규모의 경제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상황실 모니터에 실시간 경제 지표가 떠올랐어요. 나스닥이 전날 대비 15% 하락한 상태였습니다.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연쇄적으로 무너지고 있었어요. 월스트리트에서 트럼프 쇼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낙폭이에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이 네 번째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그 문서 제목이 첨단 제조업 인력 위기 분석이었어요. 대통령님,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국 인력 의존도가 평균 30%입니다. 이들이 빠지면 기술 공백이 최소 2년은 지속될 거예요. 2년. 그 기간 동안 미국 제조업이 어떻게 될지 상상하니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중국과 일본이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을 텐데 그동안 미국의 경쟁력은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교육과 훈련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기존 인력을 재교육하는 데 드는 비용이 개인당 평균 50만 달러입니다. 380만 명을 모두 교육하려면 1조 9천억 달러가 필요해요. 거의 2조 달러에 달하는 교육 비용. 연방정부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이 급하게 들어와 또 다른 소식을 전했어요. 그의 숨소리가 거칠었는데 뭔가 심각한 일이 터진 것 같았습니다.
대통령님, 의회에서 긴급 청문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하원 경제위원회가 내일 오전 증인 출석을 요구해요. 의회까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계속 들어왔어요. 텍사스 공화당 상원의원이 경제적 실용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며 공개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참모들이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패배를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려다봤어요. 백악관 앞 광장에 모인 시위대의 규모가 어제보다 더 커져 있었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가 바람에 나란히 흔들리는 모습이 묘하게 가슴을 울렸어요. 380만 명. 다시 한번 그 숫자를 중얼거렸습니다. 317명으로 시작된 일이 380만 명의 문제였다는 현실이 서서히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어요. 1980년대 한국 투자 실패로 쌓인 편견이 이런 거대한 맹점을 만들어낸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 뒤편에서 경제보좌관이 마지막 보고를 했어요. 그의 목소리에 묻어난 절망감이 신뢰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대통령님, 이 상황이 지속되면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는 완전히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 결정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317명이 아니라 380만 명의 문제였다는 현실 앞에서 말이에요. 오후 3시 27분 하원 의사당에서 폭탄 소식이 터졌습니다. CNN 속보 알림이 핸드폰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하원,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빨간 글씨가 눈을 찔렀습니다. 집무실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는데 에어컨 소리만이 무거운 침묵을 채우고 있었어요.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비서실장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는데 손에 든 태블릿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하원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정식 발의했습니다. 제목은 직권 남용과 국가 경제 파괴예요. 모니터를 켜자 의사당 계단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하원 의장이 단상에 서서 엄숙한 표정으로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보이는 의원들의 표정이 모두 굳어 있었어요. 317명 구금은 단순한 이민 정책이 아니라 동맹국에 대한 적대적 행위입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파장이 국가를 위험에 빠뜨렸어요. 하원 의장의 목소리가 집무실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 듣던 정치적 수사와는 달리 이번에는 진짜 분노가 묻어 있었어요. 백악관 법무담당관이 서둘러 들어와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에 당황감이 역력했습니다. 현재 하원에서 탄핵 찬성 의견이 과반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동조하는 분위기예요. 공화당 의원들까지 등을 돌렸다는 소식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확고했던 당내 지지 기반이 하루 만에 무너진 거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명입니까? 현재까지 확인된 공화당 이탈표가 47표입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47표? 탄핵 가결에 필요한 숫자를 훨씬 넘어서는 규모였어요. 317명으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까지 확산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속보가 터졌어요. 주요 언론사들이 일제히 사설을 통해 탄핵을 지지한다고 발표한 거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까지 모두 같은 논조였어요. 월스트리트 저널 사설 제목이 경제를 인질로 잡은 대통령입니다. 뉴욕 타임스는 동맹 파괴로 국가를 위험에 빠뜨린 무능이라고 했어요. 평소 보수적이었던 월스트리트 저널까지
등을 돌린 게 가장 아팠어요. 경제 전문지까지 탄핵을 지지한다는 것은 제 경제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뜻이었거든요. CNN에서 실시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숫자가 저를 더욱 절망시켰어요. 탄핵 찬성 68%, 반대 32%,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인 23%를 기록했습니다. 68%라는 압도적인 탄핵 지지율. 닉슨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도 높은 수치였어요. 1980년대 한국 투자 실패의 트라우마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백악관 홍보실장이 급하게 보고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BBC에서 한국이 트럼프 몰락의 도화선이라는 특집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요. 모니터가 BBC 방송으로 바뀌었어요. 앵커가 진지한 표정으로 뉴스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화면 한편에는 태극기와 백악관이 함께 나타나 있었습니다. 작은 동맹국 한국이 세계 최강국 미국의 대통령을 위기에 몰아넣었습니다. 317명으로 시작된 이 사건이 국제 질서를 뒤흔들고 있어요. 국제적으로도 제가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었습니다. 지칠 정상들로부터 우려 표명이 잇따라 들어왔다는 보고도 받았어요. 프랑스 대통령이 동맹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독일 총리도 경제적 자해 행위라며 우려를 표명했어요. 가장 가까웠던 동맹국들까지 등을 돌린 상황. 외교적으로도 완전히 고립된 거였습니다. 하원 본회의장에서 탄핵 토론이 시작됐어요. 공화당 의원들조차 쟤를 변호하는 대신 경제적 실용주의를 강조하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조지아 출신 공화당 하원 의원이 지역구 경제가 완전히 마비됐다며 탄핵에 찬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 핵심 지지층이었던 제조업 지역 의원들까지 돌아선 거였어요. 317명 구금으로 얻으려 했던 일자리가 오히려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파괴한 아이러니였습니다. 내 정치 인생을 끝낸 건 한국을 얕잡아 본 내 오만이었군. 혼잣말이 집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참모들이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장례식 같았습니다. 저녁 9시 하원 본회의가 시작됐어요. 435명의 의원들이 하나씩 표결에 참여하는 모습이 생중계됐습니다. 찬성표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현재 찬성 295표, 반대 140표입니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어요. 295표 대 140표? 압도적인 차이였습니다. 공화당 의원 47명이 당론을 거스르고 찬성표를 던진 거였어요. 하원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선언했어요. 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합니다. 그 순간 집무실이 완전한 정적에 빠졌어요. 창밖에서 들리던 시위 소리조차 멈춘 것 같았습니다. 1980년대부터 쌓여온 한국에 대한 편견이 결국 제 정치 인생을 끝장낸 거였어요. 317명으로 시작된 일이 결국 저를 탄핵 위기까지 몰고 온 것입니다. 새벽 5시 백악관을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시크릿 서비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혼자 나온 길이었어요. 워싱턴 DC의 새벽 공기가 차갑게 피부를 스쳤는데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무거움이 발걸음을 더디게 만들었습니다. 탄핵 가결 소식을 듣고 밤새 잠들지 못했거든요. 머릿속에서 317이라는 숫자가 계속 맴돌며 저를 괴롭혔어요. 한국전 기념비가 있는 내셔널 몰까지 걸어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차로 10분 거리지만 오늘은 천천히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가로등 불빛 사이로 스며드는 어둠이 제 마음과 닮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념비 앞에 도착했을 때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검은 화강암에 새겨진 36,574개의 이름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이름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어요. 317명에서 시작된 불씨가 수만 명의 희생을 떠올리게 했다. 혼잣말이 조용한 새벽 공기에 스며들었어요. 1950년부터 1953년까지 3년간의 전쟁에서 미국과 한국이 함께 흘린 피의 의미를 이제야 제대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기념비 옆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어젯밤까지 시위대로 가득했던 광장이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남겨진 피켓과 촛농이 어제의 뜨거운 함성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한미동맹 70년을 지켜달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1980년대 한국 투자 실패 당시 자료를 다시 찾아봤어요. 그때는 한국이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보니 제가 얼마나 근시한 적이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렸구나. 검색 결과에 나타난 한국의 경제 성장 그래프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1960년대 세계 최빈국에서 2020년대 선진국으로 도약한 그 놀라운 성장 곡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투자 실패로 상처받았던 1980년대는 그 성장 과정의 한 단계였을 뿐이었어요. 기념비에 새겨진 이름들을 하나씩 읽어봤습니다. JAMES WILSON ROBERT MARTINEG DAVID PARK 마지막 이름이 특히 눈에 띄었어요. 한국계 미국인 군인의 이름이었습니다. 70년 전부터 이미 두 나라는 하나였던 거예요. 왜 그때 깨닫지 못했을까? 벤치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따뜻했지만 가슴 한편의 차가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편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제야 알겠더군요. 핸드폰으로 조지아 공장 현황을 확인해 봤어요. 여전히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94명의 한국 엔지니어가 떠난 후 아무도 그 복잡한 시설을 가동할 수 없었거든요. 제지공장 출신 노동자들의 선의와 노력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380만 명이 부족하다던 그 숫자가 진실이었구나. 어제 회의에서 들었던 충격적인 통계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미국 제조업의 구조적 한계를 317명이라는 작은 숫자로 드러낸 아이러니였어요. 기념비 뒤편에서 한국어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새벽 조깅을 나온 한인 가족인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기념비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아빠도 군인이었어요. 한국에서 미군과 함께 훈련받았죠. 그럼 우리도 미국을 도운 거예요? 그래, 서로 도우며 지금까지 온 거야. 그 대화를 들으니 가슴이 더욱 아팠어요. 70년간 쌓아온 신뢰를 제가 하루 만에 무너뜨린 거였거든요. 317명이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수많은 이야기들을 보지 못했던 제 무지함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관광객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들 중 상당수가 한국인인 것 같았습니다. 기념비 앞에서 묵념하는 모습이 경건해 보였어요. 동맹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전쟁 이야기를 들려주는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생명을 걸고 지켜온 유대였던 거예요. 스마트폰에 또 다른 속보가 떴어요. 상원 탄핵 심판 일정 확정, 다음 주 화요일 시작. 제 정치적 운명이 일주일 후에 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36,574명의 이름 앞에서 제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했거든요.
미안합니다. 기념비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전사자들과 그들이 지키려 했던 동맹, 그리고 제가 상처 입힌 모든 한국인들에게 드리는 사과였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나 백악관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처음보다 가벼워졌어요. 비록 늦었지만 진실을 깨달았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317명으로 시작된 이 모든 일이 결국 저에게 가장 소중한 교훈을 준 셈이었어요. 하지만 깨달음이 왔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미 몰락이 확정된 상황이었거든요. 한 달 후 상원 탄핵 심판이 끝났습니다. 67표 대 33표. 압도적인 표차로 재탄핵이 확정됐어요. 오후 3시 정각, 상원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선언하는 순간을 집무실에서 지켜봤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들리는 그 선언이 제 46년 정치 인생의 마침표였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했어요. 도널드 트럼프는 미합 중국 제45대 대통령직에서 파면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백악관 잔디밭이 눈부시게 푸르렀어요. 워싱턴의 봄날 오후 햇살이 따뜻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317명으로 시작된 이 모든 소용돌이가 결국 이렇게 끝나는군요. 비서실장이 마지막 브리핑을 위해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 정부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모니터에 나타난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표정이 의외로 차분했어요. 승리의 기색보다는 오히려 안타까움이 묻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내정에 개입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려 했을 뿐이에요. 그들의 품격 있는 대응이 오히려 제게는 더 큰 부끄러움으로 다가왔어요. 제가 보여준 편견과 오만함에 비해 얼마나 성숙한 반응인지 깨달았거든요. CNN에서 특집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헤드라인이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었어요. 코리어 더 하트 오브 글로벌 인더스트리. 한국, 세계 산업의 심장으로 부상. 앵커가 진지한 표정으로 뉴스를 진행했어요. 그 옆으로 세계 지도가 나타났는데 한국에서 뻗어나가는 빨간 선들이 전 세계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317명으로 시작된 이번 사건은 한국이 세계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작은 나라지만 없어서는 안 될 핵심 파트너라는 사실이 증명됐어요. 세계 각국의 반응도 흥미로웠어요. 독일 총리가 한국과의 기술 협력 확대를 발표했고, 프랑스는 한국 엔지니어 유치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중국과 일본도 한국 기술진 확보에 나섰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작다고 무시한 나라가 오늘 세계의 질서를 흔든다. 혼잣말이 집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1980년대 제가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이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백악관 경제보좌관이 마지막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그 문서 제목이 포스트 마이너스 트럼프 미국 제조업 재건 계획이었습니다. 차기 행정부는 한국과의 관계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예정입니다. 이미 양국 간 고위급 협의가 시작됐어요. 새로운 행정부가 제가 저지른 실수를 수습하려 애쓰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재탄핵 확정 소식이 나오자마자 주가가 급반등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나스닥이 오늘 하루 만에 18% 급등했습니다. 테슬라와 애플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제가 물러나는 것이 오히려 경제에는 호재였다는 아이러니. 317명을 구금하며 경제를 살리겠다던 제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였습니다. 조지아 공장에서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복귀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기술진 재파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주지사가 직접 서울을 방문해 사과와 복귀 요청을 할 예정이에요. 94명의 엔지니어가 돌아오면 공장이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적인 전망이었어요. 적어도 제가 망가뜨린 것들이 조금씩 복구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국제 언론들의 분석 기사도 흥미로웠어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의 숨겨진 파워가 드러난 사건이라고 평가했고, 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공급망의 새로운 중심축이라고 했어요. 스몰 번 마이티 코리어라는 타임지 표지 제목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국기를 배경으로 세계 지도가 그려져 있었는데 그 지도에서 한국이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나왔어요. 유럽연합이 한국과의 신기술 협력 협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거였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침체됐던 영국도 한국과의 관계 강화에 나섰어요. 한국이 세계 기술 혁신의 새로운 허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수가 오히려 한국에게는 기회가 된 셈이에요. 제가 의도치 않게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준 것 같아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317명을 구금하며 한국을 깎아내리려 했던 제 계획이 정반대의 결과를 낳은 거였거든요. 마지막 집무실 정리를 하면서 1980년대 한국 투자 실패 관련 자료들을 발견했어요. 당시 제가 느꼈던 배신감과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메모들이었습니다. 그 편견이 40년 후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어요. 편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 자료들을 쓰레기통에 버리며 중얼거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백악관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 창문을 통해 한국전 기념비 방향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보이는 검은 화강암 기념비가 오늘따라 더욱 장엄해 보였습니다. 317명으로 시작된 이 모든 소용돌이가 결국 세계에게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준 셈이었어요. 제가 망가뜨리려 했던 동맹이 오히려 더욱 강해진 아이러니였습니다. 역사는 때로 이런 식으로 반전을 만들어내는군요.